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지구상 어느 곳보다 먼저 문명의 불씨가 타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평원이었죠. 그리스어로 메소포타미아라 부르는 이곳은 말 그대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이 축복받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는 농사짓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고 여름이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댔죠. 나무도 거의 자라지 않는 황량한 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터키 동부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관통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봄이 되면 산에 눈이 녹아 강물이 범람했죠. 이때 강이 운반해온 비옥한 토사가 평원에 쌓였습니다. 문제는 이 범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였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주변의 셈족이나 인도 유럽어족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마도 동쪽이나 북동쪽 산악지대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져온 혁신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운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물을 끌어와 농경지로 보내는 관계 시스템이었죠. 이건 단순한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수문, 여러 갈래로 물을 나누는 분배 시스템, 그리고 범람을 막는 제방까지 포함된 정교한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만들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규모 관계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물을 사용할 것인지 조율해야 했죠. 문화를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보수해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직이 필요했고 조직에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관계농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리와 밀의 수확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죠.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이 먹을 것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잉여 생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잉여 식량이 생기자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금속을 다루고, 어떤 사람은 천을 짰습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죠. 식량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창고가 필요했고 이를 관리하는 관료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3300년경 우루크라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도시였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우루크에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이었죠. 신전에서는 식량을 저장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지급했습니다. 신전의 제사장들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경제를 관리하는 관료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창고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해야 했죠. 바로 이 필요성 때문에 문자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던 시대가 끝나고 자연을 변화시켜 문명을 만드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우루크 외에도 우르, 라가시, 키시, 니프루 같은 도시국가들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각 도시는 독자적인 수호신을 모셨고 저마다의 왕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교역했고 때로는 물과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죠. 이 도시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습니다. 더 높은 성벽, 더 강력한 무기, 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바퀴 달린 수레가 등장했고 청동 제작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나무도, 돌도, 금속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과 교역해야 했죠. 아나톨리아에서 은을, 페르시아 고원에서 청동을, 레바논에서 삼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이 광범위한 교역만은 문화의 교류도 가져왔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만나고 섞이면서 메소포타미아는 더욱 다채로워졌죠. 기원전 2800년경부터는 셈족 계열의 아카드인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공존하고 경쟁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강 사이의 평원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험은 결국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도시, 국가, 법, 문자, 전문화된 노동.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어느 날, 우르크의 신전 창고지기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농구들이 보리를 납부하고 직공들이 천을 가져오고 목동들이 양을 몰고 왔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냈는지, 창고에 무엇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토판을 꺼내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나무도 돌도 부족했지만 점토는 흔했거든요. 간유역의 진흙을 빚어 손바닥만한 크기의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끝을 뾰족하게 만든 필기구를 준비했죠. 아직 마르지 않은 점토에 갈대를 눌러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을 그려 보리를 나타내고 소 머리를 그려 소를 표시했죠. 원을 그려 해를, 초승달 모양으로 달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그림 문자를 우리는 상형 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물은 그릴 수 있어도 추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메르인들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있는 그림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잎을 그린 그림과 빵을 그린 그림을 합치면 먹다가 되었습니다. 잎과 물을 합치면 마시다였죠. 여자와 산을 조합하면 외국 여자, 즉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온 포로들을 뜻한 거였죠. 그런데 점토에 곡선을 그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펜을 점토에 대고 그으면 진흙이 뭉개지고 선이 지저분해졌죠. 서기관들은 곧 더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천을 긋는 대신 갈대를 찍는 거였습니다. 갈대 끝을 점토에 비스듬히 눌렀다 떼면 쐐기 모양의 자국이 남았죠. 이 쐐기 모양의 자국들을 조합해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큐네이폼이라고 하죠. 처음에 그림 문자들은 점점 단순화되고 추상화되었습니다. 소머리 그림은 몇 개의 쐐기 자국으로 바뀌었고 보리 이삭도 간단한 기호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이 되자 쐐기 문자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문자는 사물이나 개념뿐만 아니라 소리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죠. 예를 들어 화살을 뜻하는 수메르어 T의 기호를 가져다가 T라는 소리를 나타내는데 사용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자 감을 빌려다가
감사합니다의 감 소리로 쓰는 것과 비슷하죠. 이 음절 문자 시스템의 발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물건이든 추상적인 개념이든 심지어 사람 이름이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소리를 문자로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점토판에 새긴 기록은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 구워 보관했습니다. 구운 점토판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어도 끄덕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보시가 불에 타서 멸망할 때 점토판들이 더 단단하게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수십만 개가 발굴되어 우리에게 그 시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쐐기 문자를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00개가 넘는 기호를 익혀야 했고 각 기호가 여러 의미와 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전문적인 서기관이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당시 학교에서 사용한 연습용 점토판들을 발굴했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기본 쐐기 긋기를 연습했습니다. 수평선, 수직선, 사선을 반복해서 그었죠. 그 다음에는 간단한 기호부터 시작해 점점 복잡한 문자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점포판 한쪽에 모범 답안을 써주면 학생은 다른 쪽에 똑같이 따라 썼습니다. 틀리면 손으로 밀어서 지우고 다시 썼죠. 서기관 학교에서는 문자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법률, 문학까지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학생의 작문 연습, 점토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선생님이 내 점토판을 보시고는 나를 때렸다. 내가 말을 했다고 또 때렸다. 내가 일어섰다고 또 때렸다. 4,000년 전 학생의 하소연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죠. 서기관은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는 신전 경제가 돌아갈 수 없었고 왕의 명령이 전달될 수 없었으며 법이 집행될 수 없었으니까요. 외부 서기관들은 높은 관직에 올라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문자의 사용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 기록에 불과했던 것이 계약서, 토지문서, 판결문으로 발전했죠. 기원전 2600년경부터는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점토판이나 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전 건립, 운하 개통, 전쟁 승리 같은 중요한 사건들을 후세에 전하려 한 거죠. 그리고 문학이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가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가 친구 엔키두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불멸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한 왕의 업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우정과 상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점토판에는 또한 일상의 기록들도 가득했습니다. 어떤 점토판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었죠. 당신이 보고 싶소. 빨리 돌아오시오. 어떤 것에는 이웃 간의 다툼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 염소를 훔쳐갔다. 증인이 셋이나 있다. 장보기 목록, 요리법, 의학 처방전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삶이 점토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는 지식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세대가 배운 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졌죠.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사라지거나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세대의 지식과 경험이 점토판에 기록되어 다음 세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었죠. 수학 지식이 쌓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유산입니다. 그들은 원을 360도로 나누었고 1년을 12달로 나누었죠. 복잡한 곱셈과 나눗셈,
심지어 제곱근까지 계산했습니다. 천문학도 발전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기록한 점토판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죠. 달의 오는 주기, 행성의 움직임, 일식과 월식. 이 모든 것이 정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쇠기 문자는 수메르어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아시리아어, 심지어 히타이트어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까지 쇠기 문자를 차용했습니다. 마치 한자가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말이죠. 쇠기 문자는 고대 근동세계의 국제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쇠기 자국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문자가 있기 전과 후,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년 전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천리 떨어진 곳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전달되었고, 법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점토판에 새겨졌죠.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들은 수천 년 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학자들은 쇠기 문자를 해독했고 잃어버린 문명의 목소리를 되살렸습니다. 4000년 만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원전 2112년, 메소포타미아 남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아카드 제국이 무너진 뒤였죠. 북쪽에서 내려온 구티족이 도시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관계 시스템은 방치되었고 교역로는 끊겼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떠돌았죠. 이때 한 도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이 고대 도시는 이미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우르의 새로운 지도자 우르남무는 구티족을 몰아내고 주변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112년 스스로를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 선포했습니다. 우르남무가 세운 왕조를 우리는 우르 제3왕조라고 부릅니다. 그 이전에도 우르에는 2번의 왕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우르는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북쪽의 아슈르에서 남쪽의 페르시아만까지, 동쪽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서쪽의 시리아 사막까지 우르의 지배가 미쳤죠. 우르남무는 단순히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자 건설자였죠. 무엇보다 그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르나무 법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성문법입니다. 하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서죠. 비록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조각들만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우르남무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정의가 땅에 확립되도록 했다. 법의 목적이 명확했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전의 조항들을 보면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많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유명해진 눈에는 눈 같은 동해보복은 우르나무 법전에 없었습니다. 대신 벌금으로 해결했죠.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은 몇세 캐를 배상하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문명화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르나무의 가장 눈에 띄는 업적은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우르의 중심에 거대한 지구라트를 세웠죠.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특유의 계단식 피라미드 신전입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단부가 62m 곱하기 43m, 높이가 30m에 달했죠. 3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맨 꼭대기에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를 만드는데 수백만 개의 진흙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는 우르나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우르나무, 수메르와 아카데의 왕, 난나의 신전을 건설했다. 벽은 이중으로 쌓았는데 안쪽은 진흙벽돌, 바깥쪽은 구운 벽돌로 마감했습니다. 구운 벽돌 사이사이에는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를 했죠. 지구라트로 올라가는 3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큰 계단과 양옆에 작은 계단이었죠. 계단을 오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의 영역에 가까워졌습니다. 맨 꼭대기 신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과 인간이 만났죠. 매일 저녁 제사장들은 신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신이 식사하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이 거대한 구조물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죠. 장인들은 지구라트를 보면서 우르가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신앙의 중심이었고 무엇보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르나무는 지구라트 하나만 건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신전을 지었죠. 니프르, 에리두, 라르사, 우루크. 주요 도시마다 신전이 새로 세워지거나 보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각 도시의 신을 존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충성을 얻는 정치적 전략이었죠. 그는 또한 운하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아카드 제국이 무너진 후 방치되었던 관계 시스템을 복구하고 확장했죠. 새로운 운하가 파졌고 오래된 운하가 준설되었습니다.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르나무를 운하를 만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역로도 다시 열렸습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 멀리 인더스 문명과도 교역이 이루어졌죠. 우르의 항구에는 갓지에서 온 배들로 붐볐습니다. 남쪽에서 온 배에는 향료와 보석이 실려 있었고 북쪽에서는 구리와 주석이 들어왔습니다. 서쪽 레바논에서는 삼나무가 도착했죠. 우르는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외국 상인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었고 무게와 척도가 표준화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쇠기 문자로 점토판에 작성되었고 증인들이 서명했죠. 만약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우르의 번영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르의 인구는 약 6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세계의 최대 도시 중 하나였죠.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둘레가 거의 8km에 달했습니다. 성벽 안쪽에는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일반 주택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집은 2층 구조였고 중정을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격은 진흙벽돌로 쌓고 석회로 해치를 했습니다. 일부 집에는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배수 시스템을 통해 하수가 거리의 하수구로 연결되었죠. 우르의 왕실 묘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당시의 부와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순금으로 만든 투구, 청금석으로 장식한 수금, 은으로 만든 꽃병. 장인들의 솜씨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우르의 기라 불리는 장식판에는 전쟁과 평화 시의 장면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황금 시대에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우르나무의 통치는 고도로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관리되었죠.
신전과 왕궁의 창고에서 발견된 수만 개의 정토판이 이를 증명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일했는지, 배급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관료제였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시스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신전이나 왕실 소유였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죠. 심지어 결혼까지도 관리자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 정토판 속 숫자들 뒤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르나무는 재위 18년 만에 전쟁터에서 사망했습니다. 동쪽 산악지대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가 점토판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왕이 전장에서 쓰러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우르는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가 세운 제국은 아들 출기에게 이어졌고 우르의 황금 시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출기는 아버지보다 더 오래 48년 동안 통치했죠. 그의 시대의 우르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 우르에도 쇠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르가 보여준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조직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법과 행정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르는 증명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지구라트처럼 문명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꽃필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792년 바빌론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에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름은 함무라비였죠. 당시 바빌론은 별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위치한 그저 그런 도시 중 하나였죠. 주변에는 더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질비했습니다. 북쪽의 아슈르, 남쪽의 라르사, 동쪽의 에슈누나. 바빌론은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도 벅찼습니다. 젊은 함무라비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처음 20년 동안 그는 주로 매치에 집중했죠. 성벽을 보수하고 신전을 건립하고 운하를 정비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북쪽 아슈르와 동맹을 맺고 때로는 남쪽 라르사와 손을 잡았죠. 주변 강국들은 이 작은 도시의 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함무라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죠. 재위 30년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쪽에 에슈눈나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이듬해에는 남쪽의 라르사를 정복했죠. 그리고 1년 만에 북쪽으로 진군해 마리를 멸망시켰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재위 42년이 되었을 때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시리아 국경까지, 자그로스 산맥에서 시리아 사막까지 그의 통치가 미쳤죠. 그리고 바빌론은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1000년이 넘도록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함무라비를 역사에 길이 남게 만든 것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법전이었죠. 재위 말년, 그는 높이 2m가 넘는 검은 섬노감 기둥에 법을 새겨 넣었습니다. 기둥 위쪽에는 함무라비가 태양신 샤마시로부터 법을 받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었고 아래쪽에는 282개의 법조항이 쐐기 문자로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법전은 바빌론의 마르둑 신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었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서기관이 낭독해 주기도 했습니다. 법전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신들이 나를 불러 정의를 땅에 세우고 사악한 자를 제거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셨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일 겁니다. 법전의 제196조와 제197조에 나오죠. 만약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하라. 만약 자유민이 다른 자유민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려라. 이것을 탈리오 법칙, 즉 동해보복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진보였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복수를 제한하는 것이었거든요. 눈을 다치게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보복은 정확히 입은 피해만큼만 허용되었습니다. 무한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장치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처벌이 달랐죠. 법전은 사람을 세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자유민, 평민, 노예였습니다. 자유민이 자유민을 다치게 하면 동해보복이 적용되었지만 자유민이 평민을 다치게 하면 벌금만 내면 되었습니다. 노예를 다치게 했을 때는 더 적은 배상으로 끝났죠. 이것은 불평등해 보입니다. 실제로 불평등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왕이나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야 했죠. 누구나 법을 보고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전은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뤘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조항이 많았죠. 도둑질, 강도, 절도에 대한 처벌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도둑은 훔친 것의 30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만약 배상할 수 없으면 사형에 처해졌죠. 가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도 많았습니다. 결혼은 계약이었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죠. 이혼도 가능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죠. 만약 아내에게 잘못이 없다면 남편은 그녀의 지참금을 돌려주고 추가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되었습니다. 가부는 재혼할 수 있었고 친정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죠. 만약 남편이 포로로 잡혀가서 집에 식량이 떨어지면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면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야 했죠. 원쟁이 잦던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었습니다. 창업활동에 관한 법도 정교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정해져 있었죠. 은으로 빌릴 때는 연 20%, 곡물로 빌릴 때는 33%가 상한선이었습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 원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을 막기 위한 장치였죠. 건축업자에 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제12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튼튼하지 못해 무너져서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 건축업자를 죽여라. 더 나아가서 만약 집주인의 아들이 죽었다면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전문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규정도 비슷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면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환자가 죽거나 실명하면 손을 잘렸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계층에 따라 처벌이 달랐죠. 자유민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손을 자르지만 노예 환자가 죽으면 같은 값어치의 노예로 배상하면 되었습니다. 농업에 관한 법도 상세했습니다. 땅을 임대할 때의 조건, 관계 시스템 관리 책임, 목동의 의무. 농업사회의 모든 면이 법으로 규정되었죠. 특히 관계 관리는 중요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의 땅이 물에 잠기면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었죠. 계약의 신성함, 재산권의 보호, 전문가의 책임, 약자의 보호. 이 모든 원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층 차별이 있었고 형벌이 가혹했으며 여성의 지위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왕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함무라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 이 비석 앞에 와서 법을 듣고 정의를 찾을 수 있다. 함무라비는 재위 4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그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흔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법전은 살아남았습니다. 후대 왕들이 이 법전을 베껴 자기 도시에 세웠습니다. 1000년 이상 메소포타미아의 법률 체계에 영향을 미쳤죠. 기원전 1200년경 엘라민들이 바빌론을 약탈하면서 함무라비의 법전 비석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이 비석을 자신들의 수도 수사에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300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1901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 비석을 발굴했습니다. 지금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듭니다. 38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법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체계적이거든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돌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원전 911년 티그리스강 상류의 아슈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가 왕위에 오른 해였죠. 이 시점부터 약 300년 동안 아시리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려운 제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타는 도시와 공포에 떠는 백성들이 남았습니다. 아시리아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함무라비 시대에는 바빌론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북쪽에는 산악 부족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히타이트가 있었으며 남쪽에는 바빌로니아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죠.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즉위하자마자 군사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상비군을 창설했죠. 이전까지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는 주로 농민들을 징집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만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졌죠. 하지만 아시리아는 달랐습니다. 전문 직업 군인들로 이루어진 상설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의 핵심은 철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아시리아는 이 새로운 금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나라였죠. 철제 무기는 청동보다 강했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철제 갑옷은 더 튼튼한 방어력을 제공했죠. 아시리아 병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무장했습니다. 전차도 진화했습니다. 이전의 전차는 주로 2명이 탔지만 아시리아의 전차는 3명에서 4명이 탔습니다. 한 명은 고삐를 잡고 한 명은 활을 쏘고 나머지는 방패로 보호했죠. 전차의 바퀴는 더 크고 튼튼해졌고 말들은 더 빠르고 강해졌습니다. 평원에서 아시리아 전차 부대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진정한 혁신은 공성전 기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몇 달, 몇 년씩 포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공성 무기들을 개발했죠. 공성탑은 바퀴가 달린 높은 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벽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탑의 꼭대기에서는 궁수들이 성벽 위에 방어자들을 쏘아댔습니다. 탑 아래쪽에는 파성태라는 도구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으로 성벽을 부수고 문을 깼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뭉치를 줄에 매달아 흔들면서 때리는 거였죠. 땅굴 전술도 사용했습니다. 성벽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으로 버티게 한 다음 불을 질렀죠. 기둥이 타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이런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도시도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도시들이 차례로 항복했죠. 그는 정복한 도시들에서 엄청난 양의 곡물을 거뒀습니다. 금, 은, 구리, 주석, 상아, 자주색 염료. 레바논의 삼나무도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새 수도 카루로 가져갔습니다. 카루는 아슈르나시르팔이 건설한 새로운 수도였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아시리아 권력의 상징이었죠. 거대한 궁전이 세워졌는데 벽에는 왕의 업적을 새긴 부조가 가득했습니다. 전쟁 장면, 사냥 장면, 곡물을 바치는 장면,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조들을 보면 아시리아의 전쟁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도요. 한 부조에는 포로들의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부조에는 사람들을 말뚝에 꿰는 장면이 있죠. 또 다른 것에는 포로들의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손을 자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죠. 아슈르나시르팔 자신이 남긴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전사들을 죽였다. 시체로 평원을 가득 메웠다. 머리를 잘라 탑을 쌓았다. 젊은이들과 소녀들을 불태웠다. 포로들의 눈을 뽑고 귀와 손가락을 잘랐다. 읽기 불편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아시리아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그것은 공포를 통한 통치였습니다. 한 도시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면 소문이 퍼져나갔죠. 다음 도시는 저항하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공포는 아시리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단순히 잔인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제국은 여러 속주로 나뉘었고 각 속주에는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토독은 세금을 거두고 치안을 유지하고 군대를 징집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통신 시스템도 발달했습니다. 제국 곳곳에 역참이 설치되었고 말을 타고 급히 달리는 전령들이 메시지를 전달했죠. 왕의 명령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속주에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속도였습니다. 정보 수집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속주의 총독들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지역의 상황, 반란의 조짐, 이웃나라의 동향, 모든 것이 수도로 전달되었죠. 왕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네베의 왕궁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전도판이 이 시스템을 증명합니다. 아시리아는 또한 대규모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지역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죠. 예를 들어 시리아 사람들을 바빌로니아로 보내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시리아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기 어려웠습니다. 기원전 722년 사르곤 2세가 새로운 수도 두루샤루킨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는 완벽한 계획 도시였죠. 정사각형 모양의 둘레가
7km였습니다. 성벽에는 157개의 망루가 있었고 7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궁전은 2000개가 넘는 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르곤이 전쟁터에서 죽자 그의 아들 사네립은 수도를 다시 니네베로 옮겼습니다.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최종 수도가 되었죠. 사네립은 니네베를 비할 데 없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성벽, 아름다운 정원, 웅장한 궁전. 니네베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네립은 특히 물 공급 시스템에 공을 들였습니다. 80km 떨어진 산에서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왔죠. 이 수로는 계곡을 가로지를 때는 거대한 아치형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고대 세계 최초의 수도교 중 하나였죠. 니네베의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와 꽃이 심어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빌론의 공중정원보다 더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네립의 아들 에사르핫돈은 제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671년, 그는 이집트를 침공해 정복했죠.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모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아나톨리아에서 아라비아 사막까지 제국은 전례 없는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정점은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었고 적들이 너무 많았죠. 북쪽에서는 스키타의 기병들이 침입했고 동쪽에서는 메디아인들이 세력을 키웠으며 남쪽에서는 바빌로니아가 독립을 꿈꿨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에사르핫돈의 아들 아슈르바니팔은 문화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아시리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니네베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웠죠.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점토판들을 모아왔습니다. 문학, 과학, 의학, 점성술, 역사. 모든 분야의 지식이 이 도서관에 집결되었습니다. 발굴된 점토판만 3만 개가 넘습니다. 이 도서관 덕분에 우리는 기가메시 서사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신화와 전설들도 여기 보존되어 있었죠. 아슈르바니팔은 자신의 도서관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서기들의 기술을 배웠다. 나는 하늘과 땅의 비밀을 이해한다. 잔인한 정복자의 후손이 지식의 수호자가 된 거죠. 하지만 아슈르바니팔이 죽자 제국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니네베를 포위했죠. 3개월간의 포위 끝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불타올랐고 궁전은 파괴되었으며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들에게 했던 것이 그대로 아시리아에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니네베의 몰락은 철저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몇 세대가 지나자 사람들은 이곳에 위대한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2000년 후 유럽의 탐험가들이 이 폐허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여기가 니네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군사기술, 행정 시스템, 정보 수집 방법은 후대 제국들에게 계승되었죠. 페르시아, 로마, 비잔티움. 이 모든 제국들이 아시리아의 방법을 배우고 개선했습니다. 공포를 통한 통치는 효과적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도 남겼죠. 기원전 612년, 니네베가 불타던 그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두 개의 세력이 떠올랐죠. 동쪽의 메디아와 남쪽의 바빌로니아였습니다. 둘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무너뜨렸지만 곧 서로 경쟁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빌론의 왕 나보폴라사르는 이미 늙었습니다. 제국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죠. 하지만 그에게는 뛰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죠. 젊은 왕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카르케미시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 군대와 이집트 파라오 네코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맞붙었죠. 이집트는 오랫동안 시리아 지역을 영향권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양측 모두 최정예 부대를 투입했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전략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집트군을 강 쪽으로 몰아붙였고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이집트군은 괴멸당했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바빌론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나보폴라사르가 죽었다는 정갈이었죠. 느부갓네살은 즉시 바빌론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했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에 도착해야 했죠. 그는 성공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가을,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관을 썼습니다. 새 왕은 야심만만했습니다. 그는 바빌론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단순히 정치적 중심이 아니라 문화와 종교, 상업의 중심으로요. 1000년 전 함무라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제국의 안정에 힘썼습니다. 서쪽의 속국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특히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이 말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지원을 믿고 바빌론에 대항했죠.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포위는 1년 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죠. 하지만 식량이 떨어지고 질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여름, 성벽이 뚫렸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죠. 느부갓네살은 무자비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신전을 파괴했고 왕궁을 불태웠으며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과 귀족들, 장인들, 서기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약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1000km를 걸어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이것이 바빌론 유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진정한 업적은 건축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43년의 재위 기간 동안 쉬지 않고 건설했습니다. 바빌론은 거대한 공사장이 되었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벽돌을 나르고 쌓았습니다. 먼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전차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10m가 넘었고 높이는 20m에 달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망루가 성벽을 따라 솟아 있었죠. 헤로도토스는 나중에 이 성벽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성문도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슈타르 문은 경이로웠죠. 이 문은 청색 유약을 바른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벽면에는 황소와 용 모양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는데 모두 500마리가 넘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청색 벽돌이 반짝였고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이 슈타르 문을 지나면 행렬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은 약 250m 길이로 시가지를 관통했죠. 안쪽 벽은 역시 청색 유약 벽돌로 장식되었고 사자 120마리가 부조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년 축제 때면 마르둑 신의 신상이 이 길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신을 맞이했죠.
행렬의 길은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바벨탑입니다. 아카드어로는 에테메난키라고 불렀는데 하늘과 땅의 기초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거대한 지구라트였습니다. 기단부가 91m 사방에 높이가 91m였습니다. 7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맨 꼭대기에는 마르둑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황금 침대와 황금 탁자가 놓여 있었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신전의 황금원에도 23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화려했다는 뜻이겠죠. 바벨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수백만 개의 진흙벽돌이 필요했습니다. 벽돌 하나의 무게가 약 13kg이었으니 전체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죠. 경사로를 만들어 벽돌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일했습니다. 바빌론 유수 때 끌려온 유대인들도 이 공사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했습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오만이었죠. 하지만 바빌로니아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인간에서 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완점의 차이가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아마도 공중 정원일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공중 정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메디아 출신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비는 산악지대 출신이라 평평한 바빌론이 답답했죠. 그래서 왕이 인공산을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정원에 온갖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물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올렸죠. 어떻게 물을 올렸을까요?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펌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끊임없이 손잡이를 돌려 물을 위로 끌어올렸죠. 맨 위까지 올라간 물은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며 정원을 적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산 위에 정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든 안 했든 공중정원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자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사막 한가운데 낙원을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느부갓네살은 또한 바빌론을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고 동서남북을 잇는 교역로의 교차점이었죠. 페르시아만에서 온 배들이 바빌론의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동쪽에서는 견직물과 향료가, 서쪽에서는 은과 목재가, 남쪽에서는 진주와 상아가 들어왔습니다. 바빌론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했습니다. 아람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울려 퍼졌죠. 상인들은 정교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은행가들은 대출을 해주었으며 중개인들은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현대적 상업의 기초가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3년의 재위 끝이었죠. 그가 만든 바빌론은 고대 세계의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제국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후계자들이 무능했고 궁정은 음모로 가득했죠. 겨우 23년 후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빌론 성문 앞에 섰을 때 도시는 거의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영광은 계속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도 나중에 온 그리스인들도 심지어 로마인들도 바빌론을 존경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바빌론을 자신의 수도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죠. 바빌론은 권력의 상징이자 저주였습니다. 오늘날 바빌론의 유적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 남아 있습니다. 니슈타르무는 베를린의 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바벨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죠. 위대함과 타락, 영광과 몰락의 상징으로요.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영원한 도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만큼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기원전 550년경 이란 고원의 작은 부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루스였죠.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메디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서 공물을 바치며 살았죠. 아무도 이 아이가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그는 바빌론에서 지중해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이집트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의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루스에 대한 전설은 많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메디아 왕이 손자가 자신을 뒤엎을 거라는 꿈을 꾸고 아기를 죽이려 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신하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목동에게 맡겼고 키루스는 양치기로 자랐다는 거죠. 마치 모세나 로물루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키루스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기원전 553년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메디아의 반기를 들었죠. 당시 메디아의 왕은 아스티아게스였는데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조차 그를 싫어했죠. 키루스가 군대를 일으켰을 때 메디아 장군들이 차례로 배신하고 키루스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메디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아스티아게스는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키루스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정에서 명예롭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키루스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복은 하되 학살은 하지 않았고 굴복시키되 모욕하지 않았죠. 이 전략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키루스는 동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부유한 도시들이 그곳에 있었죠. 박트리아, 소그디아나, 호라즘.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원정 중에 키루스는 새로운 군사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기병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방식이었죠. 페르시아의 기병대는 빠르고 기동력이 뛰어났습니다. 적의 측면을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547년 키루스는 서쪽의 리디아 왕국을 공격했습니다. 리디아는 소아시아의 부유한 나라였고 왕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부자로 유명했죠. 크로이소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델포이 신전에 사자를 보내 신탁을 구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큰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기뻐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제국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리디아였죠. 키루스의 군대는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포위했고 2주일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사로잡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키루스는 크로이소스를 화형에 처하려 했다가 그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해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조언자로 삼았죠.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키루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화폐였습니다. 리디아는 세계 최초로 주화를 만든 나라였거든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에 왕의 인장을 찍어 가치를 보증했죠. 키루스는 이 시스템을 채택했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다릭이라 불리는 페르시아 금원은 국제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만 남았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555년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묘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빌론에 주신 마르둑을 무시하고 달의 신을 숭배했거든요. 신전의 제사장들이 반발했고 귀족들도 불만이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심지어 바빌론을 떠나 아라비아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 테이마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종교적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교역로를 장악하려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바빌론은 왕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군대가 바빌로니아 국경을 넘었죠. 나보니두스는 급히 바빌론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티그리스 강변의 오피스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바빌로니아군은 참패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빌론이 성문을 열어준 겁니다. 싸우지 않고 항복한 거였죠. 키루스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로 입성했습니다. 바빌론 사제들이 키루스를 해방자로 환영했습니다. 마르둑 신이 키루스를 선택했다고 선포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키루스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빌론의 불만 세력들과 접촉했고 자신이 폭군이 아니라 정당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키루스 원통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키루스 원통은 기원전 538년에 만들어진 점토 원통입니다. 아카드어, 쐐기 문자로 키루스의 선언이 새겨져 있죠.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바빌론에 들어갔다. 마르둑 신의 뜻에 따라 바빌론의 왕좌에 앉았다. 나는 어떤 바빌론 사람도 해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관습을 존중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뒤따랐습니다. 나는 모든 추방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나는 그들의 신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을 자유롭게 숭배하도록 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였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50년 가까이 바빌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신전은 무너져 있었죠. 키루스의 칙령이 선포되자 수천 명의 유대인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키루스를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왕이 메시아로 불린 유일한 경우였죠. 키루스는 예루살렘 신전 재건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성물들을 돌려주었죠. 왜 이렇게 관대했을까요? 단순히 선한 마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정치였습니다.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하면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지만 자유를 주고 존중하면 그들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의 어떤 제국과도 달랐습니다. 아시리아는 공포로 지배했고 바빌론은 중앙 집권으로 통치했죠. 하지만 페르시아는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제국은 여러 속주, 즉 사트라피로 나뉘었습니다. 각 속주에는 총독이 파견되었지만 지역의 법과 관습은 존중되었죠. 키루스는 왕들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기도 했지만 바빌론의 왕이기도 했고 메디아의 왕이기도 했으며 이집트의 파라오이기도 했습니다. 각 민족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통치했죠. 바빌론에서는 바빌론의 의복을 입고 마르둑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왕관을 쓰고 아몬 신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유연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꼈죠. 평화가 보장되고 교역로가 안전했으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을 팍스 페르시카, 페르시아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키루스는 기원전 530년 동쪽 국경에서 유목 부족과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페르세포리스 근처 파사르 가다이에 묻혔죠. 무덤은 단순했습니다. 계단식 기단 위에 작은 석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었고 거대한 기념물도 없었죠. 무덤의 명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키루스, 세상을 정복한 왕이다. 나를 부러워하지 말라.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손자 다리우스는 제국을 더욱 확장하고 조직했죠. 페르시아 제국은 이후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은 알렉산더도 그 후에 로마도 배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란 고원으로 이동했죠. 하지만 바빌론은 여전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겨울을 바빌론에서 보냈습니다. 학자들이 모였고 상인들이 교역했으며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키루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정복이 반드시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관용이 공포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것은 메소포타미아가 세계에 준 마지막 큰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페르시아 제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있었고 때로는 잔인한 진압도 있었으며 부패한 관리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전 제국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키루스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31년 가을, 젊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바빌론으로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그의 발 아래 무너져 있었죠.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25세였고 이미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거리에 꽃을 뿌렸고 향을 피웠으며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죠. 알렉산더는 마르둑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바빌론을 자신의 동방 수도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서양과 동양을 하나로 묶는 제국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알렉산더는 바빌론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멘한키, 즉 바벨탑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천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죠. 먼저 무너진 잔해를 치워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1만 명의 노동자들이 벽돌과 흙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여름, 알렉산더는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병에 걸렸죠. 며칠 만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바빌론 궁전의 방에 누운 채 신음했습니다.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폐하, 누가 제국을 계승합니까? 알렉산더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열흘 후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동서융합의 제국은 그와 함께 사라졌죠. 장군들이 제국을 찢어 나눴습니다. 바빌론은 셀레우코스의 몫이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는 티그리스 강변에 새 수도를 세웠죠. 셀레우키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 수도가 생기자 바빌론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고 건물은 방치되었으며 운하는 막혔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점점 작아졌죠. 기원전 200년경 바빌론은 이미 반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가 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서기 116년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 하드리아누스는 곧 철수했죠. 메소포타미아는 로마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사이에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200년 동안 양쪽 군대가 번갈아가며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전쟁은 관계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문화가 무너지고 제방이 허물어졌으며 수로가 막혔죠. 한때 비옥했던 농경지는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초금기가 땅에 스며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서기 300년경, 바빌론은 거의 버려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궁전은 폐허가 되었으며 신전은 약탈당했습니다. 이슈타르 문의 청색 벽돌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벨탑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죠. 비가 오면 진흙 벽돌이 녹아 흘렀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서기 700년, 이슬람 군대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 강변에 새로운 수도를 세웠죠. 바그다드였습니다. 바그다드는 급속히 성장해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면 바빌론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중세 아랍 여행자들은 때때로 이상한 흙더미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원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언덕들이었죠. 그들은 그곳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는 고대의 요새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거인들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빌론의 폐허였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2세기, 한 유대인 랍비가 바빌론 유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행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바빌론의 탑이 여전히 서 있다. 하지만 벼락을 맞아 갈라졌다. 사람들은 여기서 벽돌을 가져가 집을 짓는다. 실제로 근처 마을 사람들은 고대 건물의 벽돌을 뜯어다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벽돌로 농가를 짓고 양우리를 만들었죠. 16세기, 유럽 여행자들이 중동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바벨탑은 어디 있을까? 니네베는? 우르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명은 바뀌었고 도시는 사라졌으며 기억은 흐려져 있었죠. 일부 유럽인들은 이상한 벽돌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표면에 묘한 쐐기 모양의 자국이 새겨져 있었죠. 이것이 문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쐐기 문자는 1000년 이상 잊혀진 문자였습니다. 마지막 서기관이 죽은 후 그 지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세기 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고전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헌을 다시 연구했죠. 헤로도토스는 바빌론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고 크세노포는 페르시아 원정 중 폐허가 된 도시들을 지나갔다고 썼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1700년 프랑스인 보타가 북부 이라크를 탐험했습니다. 모술 근처의 코르사바드라는 마을에서 거대한 흙더미를 발견했죠.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돌 조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타는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궁전이었죠. 궁전의 벽에는 인간의 머리를 한 날개 달린 황소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높이가 5m가 넘었습니다. 벽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부조가 있었죠. 전쟁, 사냥, 행렬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사르곤 2세의 두루샤루킨 궁전이었습니다. 2500년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영국인 레이어드가 니네베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네립과 아슈르바니팔의 궁전을 찾아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정토판이 방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25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쉐기 문자를 읽을 수 없었죠. 전토판들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그저 진열품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책을 펼쳐놓고 그림만 보는 것과 같았죠. 해독의 열쇠는 이란에 있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근처 베이스툰이라는 절벽에 거대한 부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만든 것이었죠. 중요한 점은 같은 내용이 3가지 언어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그리고 바빌로니아어였습니다. 1845년 영국인 롤린슨이 이 절벽을 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줄에 매달려 비문을 베껴왔죠. 고대 페르시아어는 이미 부분적으로 해독되어 있었습니다. 롤린슨은 이것을 기준으로 바빌로니아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작업 끝에 성공했습니다. 1857년 극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4명의 학자에게 같은 정토판을 주고 각자 따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비교했죠. 놀랍게도 내 번역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쉐기 문자가 완전히 해독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만 개의 정토판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의 연대기, 법전, 계약서, 편지, 시, 기도문. 4000년 동안 잊혀졌던 목소리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길가메시가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소리가 들렸고 함무라비가 정의를 선포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아슈르바니팔이 사자를 사냥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19세기 말 독일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을 본격적으로 발굴했습니다.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이끄는 팀이었죠. 그들은 15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이시타르 문을 발굴했고 행렬의 길을 드러냈으며 느부갓네살의 궁전을 찾아냈습니다. 수백만 개의 벽돌 조각을 모아 이슈타르 문을 재조립했습니다. 지금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그 문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인 올리가 우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왕실 묘지를 발견했죠. 기원전 2600년경의 무덤이었습니다. 금관, 황금 수금, 청금석 장식. 화려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신공의의 흔적이었습니다. 왕과 함께 수십 명의 시종들이 묻혀 있었죠. 발굴은 계속되었습니다. 20세기 내내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니프르, 키시, 라가시, 에리두. 잊혀진 도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천 개의 점토판이 나왔고 각 점토판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는 메소포타미아에게 또 다른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내전. 이 땅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죠. 많은 유적이 파괴되었고 박물관이 약탈당했으며 유물이 밀반출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바그다드 박물관에서 15,000점이 넘는 유물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과 연구는 계속됩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있고 매년 새로운 정토판이 해독되며 매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위성사진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기술은 손상된 정토판을 복원합니다. 인공지능은 쐐기 문자를 더 빠르게 번역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진열장 너머에서, 학술지의 페이지 위에서, 고고학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말이죠. 5000년 전 사람들의 꿈과 두려움, 희망과 절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문자, 법, 수학, 천문학, 도시, 국가, 제국. 우리 문명의 토대는 모두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나누는 것,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 원을 360도로 나누는 것. 모두 메소포타미아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마도 질문하는 정신일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함무라비의 법전에도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수천 개의 점토판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완전한 답은 없었습니다. 제국은 일어났다가 무너졌고 도시는 건설되었다가 폐허가 되었으며 문명은 꽃 피었다가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5,000년 전처럼, 3,000년 전처럼, 1,000년 전처럼 말이죠. 강물이 흐르는 한, 그리고 인간이 꿈을 꾸는 한,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래 속에 잠들었던 문명은 이제 다시 깨어났습니다. 박물관에서, 교과서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정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메르의 첫 도시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5,000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